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내수를 살린다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강남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 이제 하향세를 좀 보인다.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건데 약간 뚜렷한 경향성으로 지금 보여요. 하락세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네, 오늘 네. 기사 보니까요. 그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대출해 주겠다. 이거 좀 사가라. 막 그런 얘기도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도 섣불리 안 산단 말이에요. 가격을 더 떨어뜨려 달라.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몇십억짜리 그리고 집이라는 게 큰 돈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한테. 네네.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결정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뭐 5월 9일까지 뭐 지나면 중과 때리니까 그 전에 다주택자가 뭐 팔자 이런 요인도 있기는 있을 거고 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금리. 금리. 지금 금리가 우리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뭐 이번에 이제 동결했죠. 네. 인데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네. 담보대출 금리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뭐 아파트 사고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 파는 사람도 다 담보대출을 끼고 하는 거니까 네. 담보대출 금리가 요새 거의 7%까지 올랐어요. 맞아, 많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높은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이렇게 오르면 네. 대출 끼고 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없잖아.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팔고 싶어도 네. 담보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그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2022년도에 네. 그리고 2023년도에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직전하고 직후입니다. 네. 문재인 마지막 그리고 네. 윤석열 첫해 이때 강남 아파트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지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뭐 윤석열이가 뭐 잘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럼 문재인이가 개파 만들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문재인 마지막 한 해 한 6개월 하고 윤석열 들어서 가지고 한 7, 8개월 한 1년 동안이 정말로 그때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때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많아요. 빠른 사람들이. 네. 그때 왜 떨어졌냐? 그때 금리가 높았거든. 금리를 그때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네. 이제 우리는 미국 따라가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이 기회에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니 부동산 가격의 이제 급등만 우려해서 금리를 지금 낮추지 않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러면 내수도 항상 힘든 거 이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중소자영업자들은 돈 빌려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금리라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금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도 있지만 그렇죠. 이것도 고정형이 있고 연동형이 있고 네네. 변동형이 있고 또 국고채 금리도 3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고 20년, 30년 이렇게 다양한 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는 낮게 유지해주고. 대출금리는 낮게.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는 세게 때려야 된다 이거야. 오.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집값 진원지는 금리를 세게 때리고 강북이라든가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니까 그런데 집 살 때의 담보대출 금리는 낮게 해주고 그거는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행정 지도로 충분히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항상. 자영업자 금리와 아파트 금리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지역과 강남을 또 다르게 해야 된다. 집값을 하는 게 기본이지. 쉽게 하면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쉽게 하면은 투기꾼한테는 금리를 세게 드리고 네.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금리를 약하게 낮게 해라. 가난한 분들한테는 약하게 해주고.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출금리도 지역에서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하는 거가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나요? 또 해요. 그랬어요? 예.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차별화돼서 해야 된다라는
잘했다는 말씀 주신 거죠? 김대중 정부 때 그런 걸 정말로 잘했죠. 네. 김대중 정부 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국무위문 학생이어서 지금 경제를 잘 민주당의 몰랐습니다, 뿌리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전에는 다 보수 정권 이제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가 길이 안 보이면 김대중 정부 때 5년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게 지도가 될 것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은 총재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은 총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6천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변동성 크다.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크다? 왜 이런 우려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폭락할 위험도 있고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런 이제 지금 리스크가 큰 지금 숫자까지 올라왔다 이거죠. 네.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죠. 네.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 지금 이거 팔아야 되나? 또 이제 아직 주식을 안 산 분들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예금 적금 깨가지고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고민들을 다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떨어지면 굉장히 큰 지금 낙폭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6천 돌파 계속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우린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너무 궁금하시죠?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 단순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이 만든 유동성 장세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아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죠. 네, 구분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 오른 것의 요인이 뭐 누구나 아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렇게 워낙 좋은 회사 그리고 해외에서 불어닥친 이제 AI 그 어떤 그 열풍, 그것 때문에 이제 운이 좋은 거지. 이 AI에 대한 이제 이 갑작스러운 수요가 그냥 급증함으로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니까 1년 전 그 뉴스를 검색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예측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정권사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지금은 다들 뭐 본인이 사후적인 걸 가지고 떠들지만 전부 다 아마추어야, 내가 보기에. 1년 전만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예측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증이다라고 했지. 변호사님 그때 예측 안 하셨나요? 우리 펀드는 다 이렇게 이 투자하는 모델이 있어, 모델이. 네네. 그 모델에 따라 하는데 그때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상승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모델이 돼 있지. 그래서 좀 많이 이익 좀 챙기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터키, 뭐 유럽, 뭐 남유럽 이런 다 같이 하니까 이건 거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주식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를 하시잖아요. 펀드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1년 전부터 예측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잘 좀 결과가 좋으셨나요? 수익률이 엄청 높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따로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거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좀 분석하는 방송, 좀 설명하는 방송을 한다면 진짜로 수익을 내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수익을 내는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주된 게 정치 평론하는 스픽스니까 정치는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비즈니스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욕먹을 수도 있어, 못 맞추면. 그러면 따로 채널을 따로 떼서 한번 해볼까요? 따로 해야지. 제가 그때 뭐 진행을 맡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년 동안 한국이 1등이고. 이제 뭐가 1등이죠? 그러니까 주식 상승률이. 상승률이 1등이다. 뭐 최근에 또 많이 올랐지만 작년 1년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한 60% 한국이 1등. 2등이 이제 한 50%대가 있어요. 거기도 많이 올랐지. 그게 터키에. 튀르키예. 그래 40%대. 국가명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높아요. 40%대 이런 데가 남유럽이에요. 그리스, 스페인. 튀르키예 이런 데는 좀 경제가 안 좋은 데예요, 상대적으로. 재정 위기도 막 겪고 있고. 이런 데가 과잉 유동성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선진국들 이런 데도 꽤 올랐죠. 일본도 그렇고 한 15%에서 20% 사이. 미국은 20에서 25%.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저 거대 제국이 뭐 어마어마한 혁신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똑똑한 거는 우리나라는 왜 그것보다도 더 60% 70%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효과가 큽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간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습니다. 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력보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소박 최근에 거의 뭐 이제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 환원을 제대로 한다든가 그리고 주가 조작범이나 이런 거 완전히 뿌리를 뽑고 그렇죠. 한다든가 뭐 250억까지 주겠다 그 신고 보상금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부의 이제 제도 개선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그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오른 것의 전체에 보면 한 30%또 시장 분위기 이렇게 보면 한 30, 40%는 이재명 대통령 공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